요즘 캐나다와 미국이 관세를 서로 부과하며 싸우고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25% 관세 부과한다더니 한 달 유예하고, 그러다 또 관세 부과한다고 하다 다시 한 달 유예, 이런 식으로 일관성 없는 트럼프의 무책임한 발언이 계속되고 있는데, 캐나다는 오히려 일치단결하는 모습을 보이며 연방정부, 주정부, 관련 업계, 야당이 모두 한 목소리를 내며 미국에 대한 압박을 전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미국과 캐나다는 가장 가까운 우방 중 하나였고, 무역 규모나 공급망 연계를 볼 때 둘 사이가 틀어지는 건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트루도가 꽤 강경하게 맞서겠다는 의지를 밝혔죠.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관세를 유예했다, 부과했다 하는 트럼프의 행보 속에서도 캐나다가 어째서 흔들리지 않고 강경 대응을 이어갈 수 있는 걸까요? 바로 그 이유를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여겨볼 건 캐나다가 지닌 자원과 에너지의 파워입니다. 실제로 캐나다는 미국의 중서부 정유사, 자동차, 배터리, 철강 제조업체가 꼭 필요한 원유, 천연가스, 우라늄, 니켈 등 핵심 광물을 대규모로 공급해왔습니다. 특히 캐나다 원유의 90% 이상이 미국으로 수출되는데, 이 원유 대부분이 서부 캐나다 퇴적 분지에서 생산되어 1950년대부터 이어진 광범위한 파이프라인을 통해 미국 중서부 정유시설로 흘러 들어갑니다. 중진류를 주로 처리하는 미국 정유소들은 캐나다산 원유에 맞춰져 있어서 단기간에 다른 공급처로 전환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에도 핵심 광물 의존도가 매우 크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온타리오 주총리가 직접 우라늄이나 니켈, 전력 공급을 줄일 수도 있다고 언급할 정도이니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경고를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게다가 전기차 배터리에 필요한 주요 광물도 상당 부분 캐나다에서 들여오고 있기 때문에, 캐나다가 만약 미국이 계속 압박한다면 우리도 에너지, 광물 수출을 막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면 미국으로서도 이를 쉽게 무시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가 이처럼 보복 관세로 대응하며 자신감을 내비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에너지를 비롯해 미국에게만 팔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최근 몇 년 새 캐나다 정부는 유럽연합과의 포괄적 경제무역 협정을 통해 관세 장벽을 크게 낮췄고, 이미 유럽 시장에 더 많은 농산물, 광물, 석유, 가스를 수출할 기반을 갖췄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유는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제조업에 필요한 광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싶은 상황이라 캐나다산 에너지는 매우 매력적이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죠. 캐나다가 미국 시장을 굳이 고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유럽이라는 대안이 있다는 신호를 주는 건 미국에 대한 협상력이 크게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아시아 시장 역시 캐나다가 눈독 들이고 있는 영역입니다. 트랜스 마운틴 파이프라인 확장 같은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캐나다산 원유와 LNG가 태평양을 건너 일본, 한국, 중국 등지 등으로 수출되는 길이 열립니다. 특히 천연가스나 배터리용 광물에 대한 아시아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만큼 이제는 꼭 미국에만 기대지 않고도 상당한 규모의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죠. 이미 중국, 인도 등과 광물, 농산물, 무역 협력 가능성을 타진한다는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결국 캐나다의 핵심 메시지는 미국 말고도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처럼 미국이 관세를 매기면 어쩔 수 없이 타협해야 한다는 태도가 아니라, 우리는 충분히 대안을 마련했으니 미국이 일방적으로 몰아붙인다면 우리도 맞대응하겠다고 선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미국과의 협상이 깨져도 캐나다 스스로는 아시아, 유럽으로 시장을 넓혀나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도 캐나다를 쉽게 끊어낼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석유, 가스 및 각종 광물 자원인데, 미국의 정유업체와 제조업체들은 캐나다산에 상당 부분 의존해 왔습니다. 만약 캐나다가 우리 자원을 다른 곳에 판다고 돌아서면 미국 입장에서는 단시간 내 대체 공급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중진류는 사우디나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에서도 구할 수는 있지만, 그건 안보와 물류 문제까지 겹치니 훨씬 번거롭고 비용도 높아지죠. 전기차 배터리 핵심 광물도 중국과 아프리카 등으로부터 수입할 수 있긴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일관되게 중국 의존도를 낮추려고 노력하는 시점에서 그건 더 난감한 선택일 겁니다. 이렇듯 캐나다가 관세 보복에 나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한마디로 우리도 너희만큼이나 다른 선택지가 있고 오히려 너희가 우리를 더 필요할지도 모른다라는 확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에너지 광물 분야가 핵심이고, 거기에 더해 유럽,
아시아 시장과의 무역 교류 확대가 전략적 카드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이번에 캐나다가 발표한 300억 달러 규모의 1차 보복 관세 리스트뿐만 아니라 3주 후에 발효될 1250억 달러 규모 2차 관세 리스트의 존재도 미국을 상당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물론 캐나다가 곧바로 미국과 완전히 결별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최대 교역 상대국이 미국인 만큼 충돌이 길어지면 캐나다도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전과 달리 굳이 전부 양보하면서까지 미국을 달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다는 게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유럽연합이 러시아발 에너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고 아시아가 탈중국 공급망을 다변화하려고 하니 캐나다로선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캐나다 내부 여론도 단단히 뒷받침을 해주는 분위기입니다. 관세 전쟁을 야기한 건 미국이고 캐나다는 방어 차원에서 보복 관세를 매기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우리가 이 갈등을 일으킨 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철강, 자동차 등 다양한 제조업체들도 장기적으로 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실제로 캐나다 정부가 각종 지원책과 무역 촉진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캐나다가 미국의 25% 관세에 맞서 우리도 25%로 받아칠 테니 두고 보라며 자신 있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먼저 풍부한 에너지, 광물 자원을 통해 미국 산업을 직접 타격할 힘을 가지고 있고 둘째로 아시아, 유럽과의 협력 확대가 현실성이 높아 미국만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는 판단이 섰다는 것이죠. 미국도 캐나다 없이 에너지를 조달하거나 공급망을 재편하기가 쉽지 않아서 결코 일방적 구조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향후 실제로 관세 보복이 얼마나 치열하게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적어도 캐나다가 가장 친밀했던 이웃 미국을 상대로 강경 대응이 가능하다고 선언한 건 북미 무역 질서에 큰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어떤 식으로 갈등이 해소될지 그리고 캐나다가 내세운 우리는 대안이 있다는 전략이 미국을 얼마나 압박하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